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클레이튼 연합군도 휘청거린다. 보라도 성패 위기가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슈퍼에 따르면 보라를 비롯을 해서 총 5개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코인슈퍼 관계자는 스페셜 트리트먼트 룰에 따라 특별 감시 대상이 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모니터링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검토 기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인슈퍼의 기준에 부합을 못했기 때문에 투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라가 코인슈퍼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투자 주의 종목이 제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아동 음란물 거래가 310명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지난 2년 동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과 공조를 해서 웰컴 투 비디오를 2년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유로 회원이 4천여 명에게 4억 원의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23세의 손아무개 씨를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통된 개수는 3,055개 정도가 되었고요. 회원수는 총 128만여 명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아무개 씨가 암호화폐를 받았던 부분도 몰수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배를 통해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도 금액이 어느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이슈화는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의 본사 원장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OA는 지난 2016년부터 리플과 국가 간의 결제 운영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리플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BOA는 지난 8월에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을 했고 또한 앞서 해당 은행은 링크드인을 통해 리플의 프로젝트 담당자 구인 광고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링크드인에 등록됐던 구인 광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GTS 고객에게 제공되는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위한 리플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오비 그룹이 거래소 토큰 3분기 물량을 매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오비 코리아 공지에 따르면 후오비 그룹은 2019년도 3분기에 약 4,063만 USDT에 해당하는 HT를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매입한 HT는 모두 다 소각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오비 토큰은 현재 후오비 패스트트랙의 상장 투표 진행, 구간별 수수료 정책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후오비 그룹은 후오비 토큰 매입에 따라 각 매 분기마다 발생한 수익의 20%로 HT를 매입하고 있으며 10월 15일까지 소각된 수량은 약 요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HT의 쓰임새도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비트코인 내년 5월 반감기까지 15,000달러가 도달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석가가 기계학습의 기초 가격 모델을 통해 비트코인의 조만간 회복 국면 진입을 예상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데이터 가격 모델은 페이스북의 프라펫 예측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치라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 부사장이 리브라 말고 중국의 CBDC나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화를 좀 분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멘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이 무역금융 플랫폼 2.0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체인 간 거래 기능을 통해 중국 건설은행의 국내 및 해외의 54개 지점 간의 거래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40개 다른 중국 내 은행, 외국은행, 상업은행과 비은행 플랫폼과도 무역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새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자회사 젠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 2억 3천만 달러 자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를 지난 4월에 세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수출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고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난 1월에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 팩터리 시스템이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고 하다 보니 우리한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중국의 1대1로의 구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 정책과 중국 내 진짜 경제를 키워내 보고자 하는 노력과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중국 4대 국영 산업은행인 중국건설은행과 공사은행, 중국은행 그리고 중국의 농업은행이 지난 2년 사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번 팩터링 거래를 지원해서 그만큼 9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상당히 거래량이 꽤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레이스케일 임원이 투자자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 따르면요, 3분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하루에 7,500만 달러 가량이 유입되는 등 6년 역사상 가장 많은 분기별 유입액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 외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도 올해 1억 달러 이상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점이 우리한테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볼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관심이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암호화폐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접한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자산 투자는 물론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펀드 상품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펩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지 않는 팩코인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과자나 음료를 살 때 10%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제공을 한다. 이름과 로고가 암호화폐 열풍을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팩코인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주문형 모바일 소비자를 위해 벤모와 페이팔이 활용하는 현금 환급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당 표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 결제 기업 알리안트 페이먼츠가 직원의 포상금 일부 암호화폐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지급함을 발표했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국내법 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인센티브 부분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월급으로 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직 국내법상이 적용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서요, 블록체인 서울 2019에서 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이 블록체인 규제 환경 주제를 토론을 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두바이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근데 한국은 여기에 낄 만한 부분이 좀 애매하죠.
네, 왜냐면 아직 뭐 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고 샌드박스 안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제도권 진입에 가속화되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FATF 공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AML 관련법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8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후 때부터는 적용을 안 하는 국가는 그것에 해당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 페널티는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열린 싸이월드 도메인이 1년 연장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1년만 연장을 했기 때문이. 네, IMF 디지털 화폐 이미 존재한다. 금융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사태가 오는 건 시간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안드리안 국장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끔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 수요의 변화와 비용, 느린 법률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혁신과 경쟁을 좋아한다고 덧붙였고요.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 필요성을 놓고 추가 논의도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국가주도 암호화폐 발행 시도 진행형은 스웨덴이 가장 빠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도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19일 온톨로지가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카이버 네트워크가 21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21일자에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 날 이더리움 클래식이 눈에 들어오고 아이오타가 22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에이다가 23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리스크가 24일 날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5일자와 26일자 내용을 보게 되면 에이다에 대한 소식이 눈에 들어오고요. 27일날 아이콘에 대한 소식, 28일날 선물 만기에 대한 비트코인 소식, 28일날 스텔라에 대한 소식, 29일날 아이콘의 소식, 그리고 레이븐 코인과 그리고 모네로에 대한 29일날 행사가 잡혀져 있고요. 아이콘이 29일날 소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보는 11월 달에 대한 소식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보게 되면 스텔라에 대한 소식이 잡혀져 있고 리플의 스웰 소식, 스팀의 소식, 비트코인 캐시 소식, 그리고 만기 소식과 모네로 업그레이드가 잡혀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